이번 강의에서 다룰 주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현대미술입니다. 독일은 두 차례의 전쟁으로 큰 파괴를 겪었고 전범 국가라는 무거운 낙인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미술가들에게 미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창작 활동일 수 없었습니다. 독일 미술가들은 전쟁의 기억과 책임 그리고 집단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예술로 다룰 것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현대미술은 자연스럽게 역사와 정치, 윤리와 정체성을 성찰하는 비판의 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전후 현대미술은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단절과 회복입니다. 나치 정권은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을 퇴폐 미술로 낙인 찍고 탄압했습니다. 퇴폐 미술 순회전의 총감독이었던 아돌프 지글러는 1937년 7월 뮌헨 개막식 연설에서 현대미술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Diese Kunstwerke sind die Produkte von Wahnsinnigen oder von Menschen, die im besten Fall geistig krank sind. 이 미술 작품들은 정신병자들의 산물이며 잘해야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소산이다. 나치 정권의 예술 탄압으로 인해 독일 현대미술의 흐름은 강제로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후 독일 미술가들은 바로 이 단절과 상실 앞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계 미술사와 다시 연결될 것인가 라는 문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분단, 동일, 그리고 통합입니다. 냉전 체제 속에서 독일은 동서로 나뉘어 서로 다른 정치와 이념 아래서 각기 다른 예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이질적인 두 흐름을 어떻게 극복하고 융합할 것인가 라는 또 다른 과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역사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절과 회복의 문제는 역사적 기억과 맞닿아 있고 분단과 통합의 문제 역시 독일 현대사의 특수한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후 독일 현대미술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특히 독일 미술가들이 역사적 파국과 정치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후 독일 현대미술에서 단절과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 것은 카셀 도쿠멘타라는 대규모 미술 전시회의 탄생입니다. 1955년 처음 개최된 도쿠멘타는 나치 시절 금지되었던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미술을 다시 독일 사회에 복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전시가 열린 독일 중부의 도시 카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90%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곳에 독일 최대의 군수공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셀 도쿠멘타는 단순한 미술 전시가 아니라 전시를 통해 끊어진 예술적 전통을 되찾으려는 기억의 장, 그리고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한 집단적 기록 행위였습니다. 특히 전시의 본관 프레드리치 하눔은 전쟁 중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건물로 도쿠멘타를 통해 나치에 의해 금지되었던 현대미술이 다시 소개되면서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쿠멘타의 창립자이자 첫 전시의 총감독이었던 아르놀트 보데는 국제미술계에서 통용되는 비엔날레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문서나 기록을 뜻하는 라틴어 도쿠멘툼에서 파생된 도쿠멘타를 공식 명칭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새로운 미술 축제를 표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과 나치즘으로 인해 끊어진 예술 전통을 기록과 증언을 통해 다시 회복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55년 제1회 카셀 도쿠멘타가 개최되었습니다. 아르놀트 보데의 기억으로 마련된 첫 번째 전시는 20세기 미술, 회화, 조각 건축 1905년에서 1955년이라는 주제 아래 6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참여 작가는 14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시에는 칸딘스키, 클레, 프란츠 마크, 키르시너 같은 독일 표현주의 미술가들뿐 아니라 피카소, 마티스, 브락, 레제, 몬드리안, 헨리 무어, 알렉산더 칼더 등 국제적인 거장들의 작품이 포함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를 통해 도쿠멘타는 끊어진 현대 미술의 흐름을 복원하고 세계 미술사와 다시 연결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도쿠멘타는 이후 5년마다 이어지며 점차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 미술 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전시는 단순한 예술 축제가 아니라 전후 독일 사회가
예술을 통해 역사와 화해하고 국제사회와 다시 연결되려는 문화적 몸부림의 장으로 기억됩니다. 도큐멘터리를 통해 독일의 미술가들은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 위에서 새로운 회복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도큐멘터는 오늘날까지도 독일 사회의 회복 의지와 역사 성찰을 상징하는 무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셀 도큐멘터가 나치에 의해 끊어진 현대미술의 전통을 복원하고 역사적 맥락을 회복하는 장이었다면 1957년 서독 düsseldorf에서 결성된 미술가 그룹 제로는 예술의 시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미술을 모색했습니다. 이 그룹을 결성하고 이끈 하인츠 마크와 오토 비네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 빛과 운동, 그리고 물질 실험을 통해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재건된 독일 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조형 언어를 창출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과거를 잊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단절 위에서 미술의 새로운 기점을 설정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도쿠멘타와는 또 다른 방식의 회복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제로 그룹은 특정한 이념이나 선언문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출판 활동을 매개로 국제적인 미술가 네트워크를 형성한 독특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특히 하인츠 마크와 오토 피네는 자신들의 사상과 미학을 전파하기 위해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모두 3차례 제로라는 이름의 매거진을 발간했습니다. 이 잡지는 독일 내부 담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의 글과 작업을 함께 수록하며 제로 그룹이 국제적 네트워크의 장으로 확장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로 매거진은 단순한 잡지가 아니었습니다. 텍스트보다 이미지와 레이아웃, 그래픽적 실험을 강조하여 잡지 자체를 하나의 예술 오브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제로는 기존의 회화 중심적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매체적 요소를 기록하고 확산하는 도구였으며 동시에 전후 아방가르드 미술의 실험성과 국제성을 상징하는 매체였습니다. düsseldorf에서 시작된 제로 그룹의 전시는 곧 밀라노, 파리, 암스테르담 등지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국제적인 전시 활동을 통해 제로는 범유럽적 아방가르드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아가 이 네트워크는 유럽을 넘어 일본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예술적 측면에서 제로 그룹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현대 미술의 가장 중요한 담론으로 논의되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의 선구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특히 오토 피네는 전통적인 회화 개념에서 벗어나 불과 연기를 활용한 불그림과 연기 그림을 제작하거나 빛과 움직이는 기계 장치를 결합한 몰입형 키네틱 설치 작업을 선보이며 관람자가 작품 속에서 직접 감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늘을 미술의 새로운 캔버스로 삼을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오토 피네는 스카이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시도했고 과학과 기술을 융합하여 예술의 영역을 자연과 우주로 확장시켰습니다. 한편 하인츠 마크는 거울과 금속 등 다양한 광학 장치를 활용하여 빛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했습니다. 그의 실험은 관람자에게 몰입적인 시각 경험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인츠 마크는 실험 무대를 전시장 안에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술을 자연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도가 바로 사하라 프로젝트입니다. 마크는 1959년부터 60년대에 걸쳐 사하라 사막에 빛과 거울, 기하학적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광대한 사막의 태양모래 그리고 그의 조형물이 만나면서 작품은 단순한 오브제를 넘어 광학적, 환경적 체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제로 미술가들의 시도는 단순한 조형 실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술과 기술, 인간과 환경을 연결하는 새로운 미학적 언어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이후에 등장하는 라이트 아트, 키네틱 아트, 데이지 미술 그리고 뉴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전후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열어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로 그룹은 과거의 상흔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새로운 미술사적 기점을 선언했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미술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제로 그룹의 활동은 도쿠멘타가 보여준 역사적 복원의 과정과 나란히 전후 독일 현대 미술이 걸을 수 있었던 또 다른 회복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즉, 도쿠멘타가 끊어진 전통을 연결을 통해 회복하고자 했다면 제로는 단절 자체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미래지향적 실험을 전개했습니다. 이로써 제로는
전후 독일 미술을 특징 짓는 단젤 이후의 회복과 창조적 출발을 상징합니다. 1960년대 독일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치에 대한 과거 청산 문제, 미국의 지원 속에 이루어진 급속한 경제 성장, 그리고 젊은 세대의 저항 문화가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 플럭서스는 단순한 국제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후 독일 사회의 문제의식과 긴밀히 연결된 미술적 흐름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리투아니아 출신 예술가 조시 마키아노스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플럭서스는 무엇보다 나치 시대에 남아있던 권위주의적 문화정책과 미술 탄압의 잔재를 극복하려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국제적 아방가르드와의 교류 속에서 이들은 고상한 예술과 제도권적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다다적인 제스처를 통해 논리적 행위를 강조하며 뚜렷한 반권위주의적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플럭서스를 가장 강렬하게 각인시킨 퍼포먼스는 1962년 비스바덴에서 열린 제1회 플럭서스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집단 퍼포먼스 피아노 액티비티스였습니다. 이 퍼포먼스에는 요셉 보이스, 백남준, 월프 퍼스텔 등의 급진적인 미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피아노의 전통적인 소리를 거부하고 악기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과정 자체를 새로운 음악이자 예술 행위로 제시했습니다. 플럭서스 페스티벌에서 백남준은 자신의 대표적인 초기 퍼포먼스인 머리를 위한 선을 선보였습니다. 백남준은 머리에 목을 묻히고 바닥 위로 몸을 끌며 긴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기존 회화에서 붓과 캔버스가 지닌 전통적 권위를 거부하고 인간의 몸을 예술의 도구로 전환한 급진적인 행위였습니다. 작품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선은 우연과 즉흥, 직관을 중시하는 동양적 사유를 담고 있으며 이는 서구 아방가르드 예술과 결합해 새로운 미학적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단순한 장난이나 파격이 아니라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물고 행위 그 자체를 예술로 제시한 플럭서스의 정신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낸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플럭서스는 독일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뉴욕, 파리, 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국제사회와 단절되었던 독일이 전후 개방성과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궤를 같이 한 움직임입니다. 특히 1960년대 독일 사회에서 격렬하게 확산된 반전, 반핵, 반권위주의적 학생운동의 저항 정신은 플럭서스의 퍼포먼스, 해프닝, 참여예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럭서스의 실험은 전후 독일 젊은 세대의 저항적 에너지를 예술적으로 구현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독일 현대미술사에서 기념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요셉 보이스가 있었습니다. 보이스가 제시한 사회적 조각, 소치알레 플라스틱은 예술의 개념을 전통적인 조각이나 회화의 범위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예술가이다 라는 명제를 통해 누구나 창조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행위 자체가 곧 사회를 변화시키는 조각적 과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에게 사회적 조각은 단순히 미학적 개념이 아니라 예술, 정치, 환경, 교육을 아우르는 실천적 철학이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제7회 도쿠멘타에서 진행된 7,000그루의 떡갈나무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시 공간에 나무를 심는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이 곧 사회적 변혁과 환경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982년 제7회 카셀 도쿠멘타에 초대된 요셉 보이스는 대규모 환경 프로젝트 7,000그루의 떡갈나무를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시에 나무를 심는 행위를 통해 전쟁이 남긴 물리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도시 공동체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보이스는 카셀 전역에 떡갈나무를 심고 각 나무 옆에 현무암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환경, 미래, 민주적 참여를 함께하는 사유의 장이었고 동시에 보이스가 주창한 사회적 조각의 성공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5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전 세계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완성된 숲과 돌기둥이 어우러진 풍경은 오늘날까지도 예술이 사회 변화를 이끌고 치유를 실현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전후 독일 미술은 결국 단절과 회복이라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왔습니다. 카셀 도쿠멘타는 나치 시대에 끊어진 현대미술의 전통을 복원하고 세계 미술사와의 연결을 다시 구축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제로그룹은 예술의 시간을 원점으로 되돌려 새로운 창조적 출발을 선언하며 미래지향적 실험을 전개했습니다. 플럭서스는 반권위주의와 반소비주의 그리고 참여와 해프닝을 통해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물며 전후 독일 사회의 민주적, 문화적 재건에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이 세 흐름은 각각 복원, 창조, 저항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전후 독일이 직면한 역사적 상처와 사회적 과제에 예술적으로 응답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따라서 전후 독일 현대미술은 단순한 미술사적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단절을 직시하고 예술을 통해 회복과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한 집단적 실험의 장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 편입된 동독의 미술은 소련의 문화 정책을 이어받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술은 자율적인 창작 활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선전 도구로 규정되었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주로 노동자, 농민, 군인과 같은 사회주의 사회의 주역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산업화, 집단노동, 사회주의적 이상을 찬양하는 장면이 자주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밝고 낙관적이며 영웅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반대로 추상미술이나 전위예술은 부르주아적 타락 혹은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며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동독미술은 당의 이념에 충실한 선전화적 성격의 작품들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화가들이 활동했는데 대표적으로 베르나 튑케와 베르하르트 하이즈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의 주역들을 영웅적이고 낙관적으로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튑케의 대규모 역사와 독일의 초기 시민혁명은 동독미술의 상징적 성과로 꼽힙니다. 이 작품은 체제의 지원 아래 제작된 국가적 기념비이자 동독이 스스로의 역사적 정당성을 강조하려 했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체제의 엄격한 검열과 통제 속에서도 일부 예술가들은 은유적 표현이나 개인적인 주제를 통해 제한적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틀 안에서도 나름의 창작적 가능성을 탐색하며 단순한 선전 예술을 넘어서는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동독의 미술은 서독의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서독은 도쿠멘타, 제로그룹, 플럭서스 등 국제적 네트워크와 아방가르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예술 실험을 전개하며 세계의 미술사 속에서 자리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반대로 동독의 예술은 철저히 이념적 도구로 기능하며 예술의 자율성은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곧 분단 독일의 정치적 현실이 예술의 영역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으며 전후 독일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동독 출신의 젊은 화가들 가운데 일부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직전 서독으로 넘어가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모색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게하르트 리히터와 지그마 폴케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독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의 경직된 이념성과 도식적 표현에 강한 회의를 느끼고 서독으로 건너와 뒤셀도르프 미술 아카데미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1963년 리히터와 폴케는 콘라드 리크와 함께 뒤셀도르프의 가구 매장 베르게스에서 Leben mit Pop, eine Demonstration für den kapitalistischen Realismus, 생활 속의 팝, 자본주의적 사실주의를 위한 시위라는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는 동독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강요하는 이념적 미술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는 동시에 서독 자본주의 사회가 양산하는 소비문화와 상업 이미지를 풍자적으로 비틀었습니다. 전시 제목에 사용된 개념 자본주의적 사실주의는 동독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서독의 소비자본주의 문화를 동시에 비판하는 이중적 성격을 띠었고 이후 독일 현대미술에서 냉전 시기의 비판적 태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리히터와 폴케가 기획한 이 전시는 제로나 플럭서스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전개된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서독이라는 특수한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경제 부흥기에 있던 서독은 공산권 동독과 맞닿은 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히터와 폴케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경직된 이념성을 거부하는 동시에 서구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소비문화의 이미지 범람을 비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들은 1960년대 뉴욕 팝아트와 나란히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였지만 단순한 모방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일적 현실을 반영하는 풍자와 아이러니를 담아냄으로써 국제 팝 아트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리히터와 폴케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은 사진 이미지의 활용이었습니다. 회화가 여전히 권위적인 장르로 간주되었던 시기에 두 사람은 신문, 잡지, 앨범 등 대중매체가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진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차용하여 회화의 위상을 해체했습니다. 리히터는 일상적 사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화면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흐리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진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의문시하며 현실과 재현, 기억과 망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옹켈 호디에서는 나치 제복을 입은 삼촌의 사진을 흐릿하게 재현함으로써 가족사 속에 스며있는 나치의 과거를 드러냈습니다. 연작 1977년 10월 18일에서는 서독에서 활동한 극좌 무장 테러 조직인 적군파 테러리스트들의 죽음을 다루며 전후 독일 사회의 폭력적 현대사를 비극적으로 소환했습니다. 반면 폴케는 사진 이미지를 보다 풍자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변주했습니다. 그는 인쇄 망점을 과장하거나 저급한 상업 이미지와 만화적 요소를 차용해 대중문화와 예술의 위계를 전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독 소비사회의 허위와 기만을 드러냈으며 전쟁의 직접적인 상흔보다는 냉전체제 속에서 서독 사회가 자본주의 소비문화에 의해 변형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리히터와 폴케는 모두 사진이라는 매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회화의 권위를 해체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풍자를 통해 전후 독일 사회 현실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동독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서독의 자본주의적 이미지 생산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리히터와 폴케는 전후 독일 현대미술이 처했던 복잡한 이념적 사회적 맥락을 가장 날카롭게 드러낸 미술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동서독 미술을 함께 조망하는 전시들이 잇따라 기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시는 단순한 미술 이벤트가 아니라 분단의 기억을 문화적으로 통합하고 재정의하려는 역사적 행위였습니다. 약 40여 년 동안 분단된 독일은 서로 다른 제도와 미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서독은 도쿠멘타, 제로그룹, 플럭서스, 자본주의적 사실주의와 같은 국제 아방가르드와 긴밀히 교류하며 실험적인 현대미술을 전개했습니다. 반면 동독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도의 미술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통일 이후 하나의 국가로서 독일 미술사를 다시 서내려가는 과정에서 분단기 예술을 통합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서독 미술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전시들이 마련되었고, 이는 상이한 전통을 비교하고 통합된 독일의 문화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더불어 서독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미술사에서 소외되었던 동독 작가들을 재평가하고 미술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며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베를린 마틴 그로피우스 바우에서 열린 전시 독일회와 분단된 나라의 미술이었습니다. 이 전시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제작된 약 400여 점의 작품을 모아 분단 시기 동서독 미술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병렬해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팁케와 하이츠히 같은 동독 작가들의 대규모 역사화와 리히터와 폴케 같은 서독 작가들의 실험적 회화를 한 공간에 함께 전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예술 전통을 동일한 맥락에서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이 전시는 독일 현대미술 담론에서 분단기의 예술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중들에게도 동독 미술이 단순한 정치 선전의 도구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독자적인 미학을 지닌 예술임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어 1999년 바이마르 노이에스 무제움에서는 근대의 흥망성쇠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는 바우하우스 80주년을 기념하는 맥락에서 기획되었으며 동독의 바우하우스 계승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특히 이 전시는 단순히 동서독을 이분법적으로 대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세기 독일 근대 미술 전체의 흐름 속에서 분단기 예술을 새롭게 재해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2003년 베를린 게멜데 갈러리에서는 동독 미술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는
동독 미술만을 본격적으로 조망한 대규모 기획전으로 약 40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되었습니다. 전시는 동독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을 단순히 체제선전의 산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담긴 미학적 성취와 실험적 가능성을 평가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베아너 팁케, 빌리 지트, 베아나르트 하이츠히와 같은 대표 작가들이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동독 미술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통일 직후인 1990년대 초반에는 각 지방 미술관에서 동서미술의 대화라는 제목의 소규모 전시들이 다수 개최되었습니다. 이 전시들은 분단 이후의 예술적 교류와 화해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탐색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들은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독 중심의 시각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면서 동독 미술은 종종 이념적 비자율적 예술로 낙인 찍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시 구도가 지나치게 동독 대 서독이라는 이분법적 틀에 치우쳐 개별 작가와 작품이 지닌 다양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일부 동독 출신의 작가와 평론가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여전히 패자의 예술 혹은 이등 미술로 취급받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시들은 한편으로는 통일 독일 사회의 문화적 화해를 촉진하는 장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술사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균형과 긴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통일 이후 동서독 미술을 함께 조명한 전시는 역사적으로 단절된 전통을 통합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통일 독일 미술사가 안고 있는 복잡성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통일 이후 한동안 동독 미술은 서독 중심 미술사 담론에서 주변화되었습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연결된 형상회화는 구시대의 유산으로 치부되며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라이프치히 미술대학 출신의 젊은 화가들이 국제미술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독의 형상회화 전통은 신라이프치히 학파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이프치히 학파의 작가들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남긴 강렬한 형상성과 회화적 기량을 비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세계화된 현대미술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네오 라우흐입니다. 그는 초현실적이고 기묘한 서사를 통해 동독 시절의 집단 기억과 통일 이후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라우흐의 작품은 구체적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독특한 화면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전후 독일 사회가 겪은 역사적 단절과 문화적 혼종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이후 네오 라우흐를 비롯한 라이프치히 아카데미 출신 화가들이 국제 미술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신라이프치히 학파는 2000년대 초 국제 미술계의 주요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들의 작업은 단순히 형상회화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통일 독일 사회에서 동독 미술 전통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치와 전쟁 그리고 전범국가라는 역사적 낙인은 전후 독일 사회에서 정체성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기로 만들었습니다. 신화나 영웅의 모티브는 곧바로 나치 이데올로기의 민족주의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독일 현대미술에서 전통적인 영웅적 서사나 신화적 형상은 결코 긍정적으로 재현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독일의 회화는 과거의 영웅상을 해체하거나 전복하는 방식으로 역사와 기억을 비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안셀름 키퍼와 같은 미술가들은 독일의 신화와 문학, 역사 속 모티브들을 회화적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광의 상징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폐허, 파괴, 불안의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독일의 과거를 비판적 성찰의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키퍼의 대표작 마가레테는 파울 첼란의 시 죽음의 fuga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키퍼는 밀밭과 황금빛 이미지를 통해 독일 낭만주의 전통을 소환하는 동시에 그것이 홀로코스트와 결부된 모순적 불의를 드러냈습니다. 1976년작 전투에서는 나치가 민족적 신화를 강화하기 위해 자주 전유했던 게르만족의 전투를 불타는 숲과 폐허의 이미지로 재현했습니다. 1983년, 84년 제작한 대형 회화 작품의 제목 바다사자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계획했던 영국 침공 작전의 암호명입니다.
화면에는 검게 타버린 듯한 불모의 들판과 황폐화된 풍경이 강렬하게 펼쳐져 있으며 전경에는 바다에 떠 있는 듯한 회색의 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배는 결코 전진하거나 영광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몰과 자초, 파국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키퍼는 두텁고 거칠게 바른 물감, 긁히고 갈라진 표면을 통해 폭력과 파악의 흔적을 물질적으로 드러냅니다. 갈라진 땅과 어둡게 그을린 색채는 나치의 전쟁 야망이 남긴 폐허와 몰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독일이 경험한 제국주의적 야망의 실패와 그로 인한 비극을 회화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키퍼는 전쟁의 영웅적 서사를 그리지 않고 대신 그것이 남긴 상처와 잿더미를 강조하며 독일 사회가 외면하려 했던 역사적 기억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1982년작 뉘른베르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 재판이 열렸던 도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 풍경은 황량한 들판과 폐허처럼 갈라진 땅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화면 위에는 실제 집이 붙어 있어 불안하고 척박한 질감을 강조합니다. 키퍼는 이 작품을 통해 뉘른베르크가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라 독일 사회에서 기억과 망각이 충돌하는 장소임을 시각화했습니다. 키퍼의 신화적 역사 재해석은 금기의 영역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역사적 트라우마를 기억과 성찰의 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회화는 단순한 미학적 탐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일 사회가 스스로의 과거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일종의 예술적 역사서술로 기능했습니다. 안셀m 키퍼가 독일의 역사와 신화를 소환하며 트라우마를 직시하게 했다면 게옥 바젤리츠는 형상 자체를 전복하는 전략을 통해 전후 독일인의 정체성과 무의식을 탐구하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는 전쟁 후 독일 사회에서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나치와 전범국가의 기억 속에서 영웅적 형상이나 역사적 주제를 그대로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젤리츠는 초기부터 추한 것, 파괴된 것, 비용적인 주제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바젤리츠의 63년작 끝장난 위대한 밤은 독일 현대미술의 문제작 중 하나로 전후 독일 사회가 은폐해온 폭력과 억압된 욕망을 드러냅니다. 화면에는 어린 소년의 형상을 한 인물이 왜곡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으며 그는 손에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텁고 거칠게 발린 붓질, 형태가 무너진 얼굴과 신체는 의도적으로 추하고 불편하게 표현되어 있어 감상자에게 유쾌하지 않은 인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젤리츠는 이 그림으로 전후 독일 사회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도덕적 위선을 미학적으로 폭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이상화된 인간을 거부하고 왜곡된 욕망과 인간 존재의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독일이 겪은 역사적 상처와 사회적 혼란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이 그림에서 소년은 순수와 무력함을 동시에 드러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기를 깨뜨리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바젤리츠는 의도적으로 추의 미학을 강조하며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체 표현을 거부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바젤리츠는 더 급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1969년을 기점으로 자신의 회화 양식을 결정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바로 모든 대장을 거꾸로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젤리츠가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단순히 형식적 장난이 아니라 그림의 내용과 의미에서 관람자의 시선을 해방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림이 무엇을 묘사하는지보다 그림 자체의 물질성, 즉 색, 선, 형태에 집중하게 만들려 한 것입니다. 그는 대상을 거꾸로 그리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나 풍경이 아니라 회화적 사건이 된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바젤리츠를 전후 독일 현대미술의 독창적 위치로 끌어올린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와 나치 시대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의 전통적 미술 형식 또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젤리츠의 뒤집힌 그림은 그 모든 맥락을 전복하는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독일 신표현주의가 전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받게 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바젤리츠 회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은 1965년과 66년 사이에 제작된 영웅 연작입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군인이나 농부 혹은 방랑자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은 전혀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옷은 찢기고 몸은 불안정하며 표정은 공허해 보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통적인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자이자 상처 입은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바젤리츠는 이러한 인물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사회가 직면한 정체성의 위기를 드러냅니다. 패전국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가 느끼는 혼란과 상실, 그리고 죄책감은 영웅의 초상 속에서 왜곡된 인체와 무너진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존재는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희생자이며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징적 잔해로 남아 있습니다. 작품 형식에서도 이러한 불안과 절망이 두드러집니다. 무겁고 거친 붓질, 불균형한 신체 비례, 황폐한 배경은 전쟁 이후의 폐허를 시각적으로 환기시킵니다. 바젤리츠의 영웅은 더 이상 승리와 이상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너진 시대와 그 속에서 길을 잃은 인간상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따라서 바젤리츠의 영웅 연작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영광스러운 영웅이 아니라 상실된 영웅, 나아가 전후 독일인의 불안과 상처를 대변하는 집단 초상으로 해석됩니다. 바젤리츠의 작업 세계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후 독일의 집단적 기억과 트라우마를 기형화되고 파편화된 형상을 통해 드러내며, 둘째, 영웅서사의 전복으로서 나치 시대에 오용된 전통적 영웅 이미지와 미학을 파괴하고 새로운 회화적 언어를 창출했습니다. 셋째, 회화의 자율성과 존재론적 질문으로 형상은 역전되고 왜곡되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 회화가 여전히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젤리츠의 작업은 키퍼와 마찬가지로 역사와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지만, 키퍼가 신화와 상징을 통해 독일의 과거를 소환하고 성찰하게 했다면 바젤리츠는 형상의 전복과 추의 미학을 통해 전후 독일인의 내면적 불안과 무너진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리피어츠는 개혁 바젤리츠와 동시대에 활동하며 마찬가지로 전후 독일 사회에서 회화가 역사와 정체성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안셀름 키퍼의 신화적 역사서술이나 바젤리츠의 형상 전복 전략과는 달랐습니다. 리피어츠는 작품에서 독일의 상징과 은유를 반복적으로 호출하면서도 그것을 명확히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모호성과 불편함 속에서 제시하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제작된 독일 모티브 연작에서는 헬멧, 군복, 기념비와 같은 군국주의적 상징들을 화면 속에 불러냈으나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명확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첩된 색채, 과장된 형태, 단편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한 긴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는 나치의 상징을 단순히 지워버리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 기억을 미술적 이미지로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리피어츠의 회화 세계를 안셀름 키퍼, 개혁 바젤리츠와 함께 살펴보면 전후 독일 현대 미술이 역사와 정체성을 대면하는 서로 다른 전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퍼가 신화와 역사를 소환하여 폐허와 트라우마를 성찰하는 기억의 회화를 전개했다면, 바젤리츠는 형상 전복과 추의 미학을 통해 영웅서사를 해체하고 정체성을 파괴하는 부정의 회화를 시도했습니다. 반면 리피어츠는 군국주의적 상징과 독일 모티브를 호출하여 그것을 불편하게 재현함으로써 과거의 기억과 정체성을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제기하는 정체성 탐구의 회화를 선보였습니다. 요약 임멘도어프는 전후 독일 현대 미술의 또 다른 중요한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는 키퍼처럼 과거를 소환하거나 바젤리츠처럼 형상을 전복하거나 리피어츠처럼 모티브를 불편하게 재현하는 대신 직접적으로 동시대의 정치적 현실을 전면에 끌어들였습니다. 일찍부터 예술은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내세운 임멘도어프는 예술을 자율적 형식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발언과 실천의 도구로 이해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보이스와 교류하면서 예술과 사회 변혁의 관계를 탐구했고, 그 과정에서 예술가의 존재가 단순히 미적 산물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자각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16점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작 카페 도이칠란드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그리기 시작한 이 연작은 술집과 무대라는 알레고리적 공간 속에서 동서독의 정치인, 예술가, 군인, 시민들을 한데 뒤섞어 배치합니다. 이 무대 위에서는 분단 독일의 현실이 풍자적이고도 비극적인 연극처럼 펼쳐지며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긴장이 기묘한 캬바레 형식으로 시각화됩니다. 이 연작은 전후 독일 사회가 분단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했는지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집단적 초상이자 예술이 역사와 정체성 문제를 사유하는 하나의 무대였습니다. 임멘도르프의 회화는 동시대 독일인들의 불안,
갈등, 분열을 해악과 알레고리로 형상함으로써 예술이 현실감에 줄 수 있는 적극적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인멘도프는 키퍼가 신화와 역사를 소환하여 과거의 폐허와 트라우마를 재구성한 방식, 바젤리츠가 형상전복과 추의 미학으로 영웅서사를 해체한 방식, 리페어츠가 군국주의적 모티브를 불편하게 재현하며 정체성을 되묻는 방식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분단과 정치적 현실 자체를 회화적 무대로 끌어들이며 전후 독일 현대 미술이 역사와 정체성을 대면하는 네 번째 경로, 즉 정치 실천적인 회화를 개척했습니다. 전후 독일 현대 미술은 단순한 미술사적 현상의 연속이 아니라 역사적 단절과 사회적 상처를 직시하고 예술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한 집단적 실험이었습니다. 나치 정권 아래서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가 퇴폐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탄압되며 예술의 흐름이 폭압적으로 단절된 이후 독일의 미술은 무엇보다 어떻게 단절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과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동시에 냉전 체제 속에서 동서로 갈라진 독일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적 체제와 미학을 발전시켰고, 이는 통일 이후 미술사를 다시 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즉 어떻게 분단에 상이한 전통을 하나의 역사 속에 통합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절과 회복 그리고 분단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후 독일 현대 미술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절과 회복이라는 틀에서는 나치 시대의 문화정책과 전쟁으로 인한 전통의 단절, 그리고 도쿠멘타 전시와 제로그룹, 플럭서스, 요셉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 등을 통해 예술이 어떻게 다시 회복의 길을 모색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분단과 통합의 맥락에서는 동독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서독의 전위적 실험, 그리고 키퍼, 바젤리츠, 리페어츠, 인멘도프 등의 작가들이 전후 독일 사회의 기억과 정체성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직면하고 사유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독일 현대 미술은 단순한 미적 실험을 넘어 역사적 상처와 사회적 현실을 끊임없이 응시하고 재해석하는 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후 독일 현대 미술의 흐름은 복원, 창조, 저항, 통합이라는 다양한 전략 속에서 역사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탐구한 복합적 양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 현대 미술이 단순히 국제 미술사의 일부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 속에서 집단적 기억을 기록하고 과거의 상처를 성찰하며 공동체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장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현대 미술의 경험은 여전히 분단 현실 속에 놓여 있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 속에서 고립된 미술 문화를 발전시켜온 한국은 장차 통일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독일과 유사한 문화적 과제, 분단기 예술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단절된 전통을 어떻게 하나의 역사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예술이 분단의 기억을 문화적으로 통합하고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전후 독일 현대 미술을 고찰하는 일은 단순한 비교 미술사적 의미를 넘어 한국 미술이 직면할 현재적 과제와 미래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